나이 들면 변비는 당연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앉아 있어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화장실에서 힘만 빼다 나오는 날들이 반복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그런데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당연한 건 줄만 알고 제대로 된 해결은 시도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먹어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엔 변비약을 10년 넘게 드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께 어떤 원인 때문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그냥요? 라고 답하십니다. 단순히 섬유질이 부족해서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비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변비라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넘기는 겁니다. 가벼운 문제처럼 보여도 방치하면 치질, 탈장, 심하면 장폐색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원인만 제대로 알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변비의 진짜 원인들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물을 마셔도 왜 안 나올까? 섬유질 먹었는데 왜 더 막힐까? 하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세, 어떤 시간대, 어떤 식습관이 효과적인지 이미 수많은 분들이 개선 효과를 본 검증된 실천법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 그리고 실제 개선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만 추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왜 나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팁은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정보 하나만으로도 약 끊고 시원하게 해결된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참고만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변비로 고생 중인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비를 단순히 먹는 게 잘못돼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 몸의 변을 만들어내고 내보내는 시스템 전체가 나이를 먹으며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서 장이 늙는 겁니다. 근데 그 늙는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이와 소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을 통해 이동하면서 변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건 대장의 연동운동이라는 움직임인데 이 운동은 근육과 신경의 협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동운동 자체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장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전달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늦어지듯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안에서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 말은 곧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딱딱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변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매일 화장실에 가는데도 안 나오는 느낌, 조금씩만 나오고 배가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배를 눌러서 힘을 주는 복근도 약해지기 때문에 눌러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조금만 힘줘도 쉽게 해결됐던 게 이제는 10분, 20분씩 앉아 있어도 시원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장 감각 둔화라는 변화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신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대변이 항문 근처까지 와도 싸야겠다는 신호가 뚜렷하지 않아서 화장실 갈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결국 변은 더 오래 장 안에 머무르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배출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또 노화는 전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의 협응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즉, 앉아서 힘을 줘도 배와 항문이 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줘도 안 나오는 느낌, 나오다가 끊기는 느낌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건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노화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늦추고 개선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 운동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연동 운동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복근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 장을 자극하는 복부 마사지,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화장실 루틴 같은 것들 말이죠. 또 직장 감각이 둔해졌다면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훈련만으로도 뇌와 장의 연결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참는 습관이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가 없어도 화장실에 앉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은 안 느껴지는데 장 안에는 변이 계속 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앉은 자세도 예전과 달라지셨나요? 엉덩이를 깊숙이 안 놓고 앉거나 등받이에 기대어 앉으면 배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배변 자세도 나이가 들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오래 머물러서 딱딱해지고, 복근이 약해져서 눌러내는 힘이 줄고, 신호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화장실 자세나 습관도 바뀌어 배출이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대로 두면 점점 나빠지고 신경 쓰고 바꾸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가 노화 때문이라면 대책도 함께 세워야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노화 외에도 무심코 변비를 부르는 또 다른 요인, 약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혈압약, 진통제, 심지어 감기약까지도 변비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나는 먹는 것도 잘 챙기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변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복용 중인 약물 자체가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시고 오히려 변비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약을 추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은 고혈압 약입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데 흔히 쓰이는 칼슘 채널차 단제 칼슘차 단제는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배변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약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장 근육까지 이완시켜 장의 수축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까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 특히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관절 통증이나 암성 통증 또는 수술 후 통증 때문에 쓰는 약인데요. 이 진통제는 장내 신경을 억제해 변을 느리게 이동시키고 수분 흡수량을 늘려 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특히 모르핀 계열 약물은 거의 8,090%에서 변비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불면, 우울감, 불안장애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 약물 중 일부는 항콜린성 작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침샘, 위장관, 방광 등의 기능을 모두 느리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느리게 만들면서 장도 느려지는 거죠. 입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안 나오는 식으로요. 네 번째는 감기약, 알레르기약입니다. 설마 이 약이? 하실 수 있지만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역시 항콜린성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일시적으로만 드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로 자주 복용하신다면 충분히 변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철분제, 제산제, 이뇨제도 변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철분제는 변을 딱딱하고 검게 만들고 제산제 중 알루미늄 성분은 장의 수축을 약화시키며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을 빼내기 때문에 장 안 수분이 줄어들어 변이 단단해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을 끊어야 하나요?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복용 중인 약이 변비를 유발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 차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좀 더 철저히 하면서 장 운동을 자극할 수 있는 복부 자극이나 간단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진통제 용량을 조절하거나 대체약을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복용약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이 약이 혹시 변비 유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은 약사님이 알아서 주는 대로 그냥 드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지속된다면 꼭 약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드시는 약 중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다면 그걸 모르고 아무리 물을 마시고 섬유질을 먹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도 어렵습니다. 변비 해결의 열쇠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왜 그대로일까? 하고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수분 섭취에도 방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물을 마셔도 그대로예요.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시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변비로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 들어서 실천 중인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죠.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분 섭취는 양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물을 많이 마셔도 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장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은 식도, 위, 소장을 거쳐 대장까지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분은 이미 흡수돼 버립니다. 특히 소장에서 흡수되는 수분의 양이 가장 많아요. 즉, 그냥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더 빨리 배출되고 장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마시긴 하는데도 여전히 변이 딱딱하다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을 흡수하는 장 환경 자체가 나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장 점막이 건조하거나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면 수분이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수분이 장 안에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니 여전히 배출이 어렵고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나눠서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컵 정도씩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되고 일부가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장 운동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잠자던 장을 깨워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장을 깨워주면 하루 동안 배변 리듬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몸은 수분과 염분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저염식만 하면 몸에서 수분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떨어져 장으로 물이 잘 가지 않고, 반대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저장하려고 해서 장 안으로 수분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변이 딱딱하게 굳을 수 있습니다. 넷째, 물만 마시면 안 되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수박, 배, 미역 같은 수분 많은 채소나 과일, 해조류를 식사에 함께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장에 수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수분 흡수력을 높이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카페인 음료와 이뇨 작용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등을 물 대신 많이 마시는 경우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깁니다. 하루에 커피를 2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순수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한 번에 벌컥 마시고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몸에서 다 흡수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자주 마시고 미지근하게 공복에 마시고 수분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며 카페인 음료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을 마셔도 안 나온다는 말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물 마시는 방식만 바꿨는데도 한 달 만에 배변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는 생각에 많이 먹는 식이섬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이섬유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섬유질 많이 드세요. 변비에 좋아요. 아마 이 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바나나, 고구마, 잡곡밥, 심지어는 시중에 파는 식이섬유 보조제까지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유질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먼저 섬유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서 젤처럼 변하며 장에서 수분을 머금게 도와줍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사과, 배, 보리, 귀리, 바나나 등이 있어요. 반면에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부피를 키워 장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빗자루처럼 장을 쓸고 지나가는 역할이죠. 대표적인 예는 고구마 껍질, 깻잎, 나물, 잡곡밥,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장 운동이 느려져 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분들이 불용성 섬유질만 많이 먹을 경우 변이 딱딱한 덩어리로 변하면서 더 심한 변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이 막히는 느낌까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불용성 섬유질은 가스가 많이 생기게도 합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늘고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장 운동이 느린 분들에게는 오히려 섬유질이 장을 자극해서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섬유질을 아예 끊을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변비가 심한 분이라면 섬유질 중에서도 수용성 위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은 장을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장을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불용성 섬유질은 처음엔 조금씩 차차 양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잡곡밥이나 생채소를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섬유질을 먹을 땐 반드시 물을 함께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 없이 섬유질만 먹으면 그 섬유질이 장 안에서 수분을 뺏어가 딱딱한 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초 더미에 물 안 주고 놔두면 더 바짝 마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식이섬유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나 알약 형태로 된 이 제품들 물 없이 섭취하면 장에서 불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적은 어르신들은 이런 보충제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보충이지 대체가 아니니까요. 또한 섬유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내 세균이 갑자기 바뀐 섬유질 양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스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배변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 섭취는 조금씩 천천히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섬유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정답이 아니다. 수용성과 불용성의 종류를 구분해서 섭취해야 한다. 섬유질과 함께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보충제는 보조 수단일 뿐 식사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 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쉬운 섬유질부터 조금씩 늘려야 한다. 섬유질은 잘 먹으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인 배변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바뀌는 만큼 화장실에서의 앉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비 이야기하면 식사, 수분, 약 이야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실에서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배출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몸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도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문제일까요? 또 어떤 자세로 바꾸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양변기 형태는 직각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변기에 얹고 무릎과 엉덩이가 수평이 되거나 오히려 무릎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자세는 배출에는 불리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장과 항문 사이를 연결하는 항문 직장각이라는 구조가 잘 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각도는 우리가 쪼그려 앉을수록, 즉 무릎이 더 높을수록 곧게 펴져서 대변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무릎이 낮으면 이 각도가 굽어져서 마치 관에 걸림이 생긴 것처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을 붓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곧게 펴져 있을 때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근데 중간에 구부러져 있으면 물줄기가 약해지고 아예 막히기도 하잖아요. 장과 항문 사이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세 하나로 배출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발판을 이용한 배변 자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 약 1520cm 정도 높이의 발판을 두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듯한 자세가 만들어지고 항문 직장각이 펴져서 배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실제로 배변 후 시원함을 잘 못 느끼던 분들 중에 이 자세만 바꿔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의 허리 각도입니다. 등을 등받이에 기대어 뒤로 젖히거나 엉덩이를 앞쪽에 걸터 앉듯 앉으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눌러내는데 필요한 복근의 작용이 떨어지게 되죠. 가장 이상적인 배변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은 발판 위에 두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위치.
허리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배에 힘이 들어가게 유지. 팔은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 안정감 유지. 이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잠깐씩 연습하시고 점차 익숙해지면 하루 한 번 이 자세로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배변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과도한 힘주기 역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배에만 힘을 집중해서 주다 보면 혈압이 오르거나 치질, 탈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건 복식호흡입니다. 배를 부풀리듯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배에 힘을 주며 내쉬는 방식으로 변을 눌러내는 습관을 들이면 과도한 힘 없이도 훨씬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1020분씩 앉아 있으면 오히려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치질 위험이 커집니다. 배변 시간이 5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이며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앉는 습관이 장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변비는 자세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다. 양변기는 항문 각도가 꺾여서 배출에 불리하다. 발판을 이용해 무릎을 높이고 허리는 약간 숙이는 자세가 가장 좋다. 과한 힘주기 대신 복식호흡으로 복부 근육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시간 화장실 체류는 치질 등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 지금까지 식사, 물, 약 이야기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화장실 안에서의 앉는 자세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을 되찾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우리 장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바로 장내 세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변비가 생기는 원인 중 세균 불균형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배도 풀었고 물도 마셨고 자세까지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은 말을 안 들어요 라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그냥 내가 문제인가?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무게로 치면 약 1.5kg, 거의 감보다 무겁습니다. 이들은 음식 소화, 면역 조절, 염증 반응 등 수많은 일에 관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배변 조절입니다. 장내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균이 있습니다. 유익균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대장균,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이 대표적이죠. 유해균 독소를 만들고 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가스를 많이 만들고 염증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장은 건강하게 움직이지만 스트레스, 식생활, 약물, 나이 등의 이유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잘 안 만들어지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복통과 설사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과민성장 증후군 같은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장내 세균 균형은 왜 무너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항생제 남용입니다. 감기나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자주 드셨던 분들은 장 안에 있는 좋은 균들까지 싹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무차별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장이 오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경우 유익균은 점점 줄고 유해균이 특세하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은 특히 1인 가구나 씹는 기능이 약해져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더 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장으로 가는 신경 자극이 달라지고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지며 세균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유익균을 늘리는 식사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마늘, 양파 같은 식품은 유산균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즉, 유익균을 직접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산균 보충제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균주의 종류가 다양할 것,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야 장 전체에 작용,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포장 구조일 것, 장용 캡슐 등 위산에 녹지 않는 형태, 섭취 시간은 식사 후 또는 잠자기 전이 좋음. 세 번째는 섬유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해서 유익균의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먹이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보충제만 먹는다고 효과가 없고 같이 먹여주는 영양도 있어야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장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과식,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장시간 앉아있기 등은 유해균에게 유리한 환경을 줍니다. 특히 공복이 길면 유해균이 더 활동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식사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장내 세균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유익균이 정착하려면 최소 23주는 걸리고 꾸준한 습관이 몇 달간 지속되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산균 먹었는데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며칠만 시도하고 포기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변비의 원인 중에는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자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움직임을 결정짓는 건 바로 장 속 미생물의 균형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변이 만들어지고 잘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건강한 흐름이 회복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매우 강력한 원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변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장과 감정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긴장하면 배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면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와 장의 움직임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와 장은 신경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스란히 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뇌-장 축BRAIN-것 엑서스이라고 부르는데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긴장할 때와 쉴 때를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장 운동은 억제됩니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구조만 봐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변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장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걱정, 긴장, 불면만 있어도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마음이 우울해요. 자꾸 걱정이 많아져요. 괜히 기운도 없고 나가기 싫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장은 점점 느려지고 감각도 둔해지고 결국 변비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면 기분이 더 우울해지고 우울감이 생기면 장은 더 느려지고 그러면 또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한 변비를 넘어서 기능성 위장장애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꼬이는 느낌, 소리,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첫째, 장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기 전에 마음부터 돌봐야 합니다. 아침 햇빛 쐬기, 하루 15분 이상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대화 나누기.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이 달라집니다. 깊게 숨쉬기, 복식호흡, 명상, 스트레칭 같은 활동은 신경을 안정시켜 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특히 렘 수면이 부족하면 장 점막 회복이 더뎌지고 유익균 활동도 떨어집니다. 넷째, 심리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왜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고 또 장을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 지금 몸이 좀 힘들구나.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장은 신호를 받아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 일기 쓰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느꼈던 감정과 배변 상태를 함께 기록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어떤 배변 패턴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은 날은 항상 못 받네? 마음이 편했을 땐 시원했네? 같은 인식을 통해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변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도 결국 우리의 일부니까요. 정리하자면 스트레스와 불안은 장을 굳게 만들고 장이 굳으면 변이 나올 수 없고 이게 반복되면 마음도 몸도 같이 지칩니다. 하지만 햇빛 보기, 음악 듣기, 산책하기, 숨쉬기,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 걸기. 이 작은 것들이 바로 장을 살리는 심리적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건 몸에 좋다더라며 시도해 오신 민간요법, 차, 보조제들에 대한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아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요. 변비가 오래되면 누구나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때로는 몸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이거 먹고 바로 나왔다고 해서 보름 넘게 먹었는데 이제는 안 나와요. 이처럼 입소문, 민간요법, 광고 제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단기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장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로에, 센나, 마그네슘 제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극성 완화제 계열입니다. 쉽게 말해 장을 억지로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거 마시고 바로 시원하게 봤어요.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해서 사용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장이 이제 내가 안 움직여도 되겠네? 하고 스스로의 기능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걸 장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약 없이는 아예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극성 성분은 복통, 복부 경련,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고령층에서는 심장 리듬 이상이나 전해질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한방차나 해독 주스 같은 민간요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결명자차, 감초차, 양배추즙, 자두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에 자극이 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체질에 맞지 않아 오히려 폭통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문제는 이런 방법들을 만병통치약처럼 오해하고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어제 이걸 마시고 괜찮았으니 오늘도 마셔야겠다. 그러다 보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결국 위장장애나 식욕저하, 체중 감소로 이어지기도 해요. 또 하나, 최근 몇 년간 유행한 해독, 보조제, 유산균 젤리, 장 클렌징 알약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는 딱 3일이면 배가 쏙 빠진다, 묵은 변이 싹 사라진다는 문구가 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물과 전해질을 빠르게 빼내 배가 납작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효과는 없고 반복 사용 시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민간요법이나 보조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즉각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은 경계하세요. 몸은 천천히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빠른 효과는 대부분 자극성입니다. 의사도 인정한 같은 표현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은 홍보용 표현입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인지 어떤 연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일 만에 OK는 장기적으로 NO입니다. 단기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지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연, 자연 유래라는 말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천연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독버섯도 자연산이니까요. 반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루 12잔의 미지근한 물을 공복에 마시기.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루틴 만들기. 수용성 섬유질을 중심으로 식단 조정하기. 걷기, 배 마사지, 폭식 호흡을 통한 장 자극.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긴장 풀어주기.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 시원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내장이 다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해결이고 진짜 건강한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 가능한 방법이야말로 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작게 시작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단계별 실천 가이드와 현실적 격려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변비는 단순히 먹는 게 잘못돼서 물을 적게 마셔서 섬유질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기능 자체의 변화, 약물, 자세, 심리적 상태, 장내 세균 균형 등 복합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더더욱 쉽게 변비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욕, 수면, 기분, 외출,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변비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 없이도 병원 가지 않고도 작은 실천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영상 보시며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실천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한 단계별 실천 가이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장을 자극하는 생활 루틴 만들기.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하루의 리듬을 깨웁니다.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 들이기. 감각이 둔해진 직장을 훈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엔 변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극을 기억시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발판 활용해서 배변 자세 바꾸기.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아지면 장의 각도가 풀리며 훨씬 수월해집니다. 2단계 장 안의 환경 개선하기. 수분 섭취 방법 조정.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자주 나눠서 마시기.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섬유질 중심의 식사 구성. 미역, 다시마, 사과, 귀리 등 부드러운 섬유질 위주. 불용성 섬유질은 천천히 조금씩. 요구르트, 김치 등 유익균이 들어간 음식 매일 포함. 가능하다면 유산균 보충제도 활용하지만 식사와 병행할 것. 3단계 신경과 감정 관리하기. 매일 15분 이상 햇빛 쐬며 걷기. 기분 전환, 장 운동, 수면 호르몬 분비까지 도움. 숨쉬기 훈련, 폭식 호흡, 명상. 부교 감신경 자극해 장을 진정시킵니다. 감정 일기 쓰기 또는 간단한 기록 남기기. 오늘 기분 배변 상태 함께 적기. 감정과 배변의 관계를 인식하면 조절도 쉬워집니다. 4단계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하기.
자극성 완화제 반복 복용, 무턱대고 섬유질 많이 먹기, 민간요법 맹신, 커피나 홍차를 물 대신 마시기, 스트레스 계속 안고 가기. 변비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참고 자신을 탓하거나 포기하고 틀린 방법을 반복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처럼 원인을 바로잡고 지금 내 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 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해결의 실마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컵에 미지근한 물, 하루 5분의 폭부 마사지, 잠깐의 햇빛 산책,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묵은 변비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이걸 보고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장도, 여러분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